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2015년을 주로 그 전망한 자료였다고 한다면 이 정보판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전환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의 수출 주도 성장 시대가 마감하고 그 성장의 틀이 이제는 무너지고 저성장기에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이 틀을 대신할 새로운 틀이 없는 그런 이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내수 쪽으로 본다 그러면 비관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성장의 장기화와 고령화의 그런 진입에 대비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틀 또는 성장의 틀은 보이지 않고 있죠.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거시경제 데이터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장률이 보시면 세계금융위기 일어나기 전에는 5%대로 가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09년에는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0.7%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작용으로 소위 기저효과로 2010년, 11년이 이제 좀 높은 성장을 기록합니다만 12년 들어오면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반토막도 안 되는 2% 성장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보시면은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수출 성장률은 대체로 연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마이너스 또는 1,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또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 세계 수출 증가율, 공이 다 2012년이 절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12년부터 한국 경제는 뉴노멀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이 뉴노멀의 경제는 바로 3% 내외의 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저성장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성장 기여도를 분해해서 보신다 그러면요,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GDP 성장률이 거의 5%에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는 수출이 4% 성장을 했고 민간 소비도 3%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 세계금융위기와 회복 기간에는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을 보시면 성장률은 2.8%로 2.1%가 떨어졌습니다. 그 주 요인이 뭐냐면 수출은 4% 성장해서 2.2%로, 또 최종 소비는 3.2에서 1.4로, 즉 수출과 최종 소비 지출이 공이 1.8%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별 GDP 성장률인데요. 금년 1사분기에 성장률이 지금 2.4를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이 절반은 재고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은 불과 1.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100 이하로 내려가면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침체 국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즉 다시 말하면 지표상의 경제 상태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상태하고가 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로 본다 그러면은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난 4월까지 무려 44개월을 옆으로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44개월간 하강 국면에 대한 피로감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은요, 과거에 보시면 한국 경제는 대체로 2년 반 상승하고 1년 반 하강하는 그런 경기 변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11년 8월부터 시작해서는
과거의 이 리듬을, 변동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옆으로 이렇게 그 횡보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과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옆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기별 데이터로 보시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한국 경제는 제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나마 서비스업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왜 이런가 보시면은 바로 내수와 수출이 공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수출은 바로 우리의 그 국민의 순환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 외부로부터의 소득의 유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보다가 오히려 훨씬 더 그 경제,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역동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가 작년에 2% 수출이 2%였고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덕에 이 그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목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금년 들어와서 지금 5월까지 보시면은 중국은 지금 2% 지금 감소세에 있고 대미 수출조차도 지금 작년에 지금 반토막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은 5.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로 따져보시면요, 작년에 세계 수출이 0.6% 성장을 했는데 금년 1, 4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제조업의 그런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평균 가동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가동률은 80%, 즉 기계가 5대가 있다고 한다면 5대 중에 4대가 돌아가면 정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12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9개월째 지금 계속 하락 국면이 있습니다. 12년 2월달 81에서 거의 지금 70대 초반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수가 지금 침체했다는데 얼마나 심각하냐. 12년까지도 그래도 77%까지 소비 성장에 버티다가 12년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1년 1, 4분기만 해도 77%였던 것이 금년 1, 4분기에는 무려 5%포인트가 낮은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평균 소비 성장에 있어서도 12년부터 쭉 떨어지죠. 12년부터의 절벽 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성장의 뉴노멀 현상이 이 그래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혼미 상태에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 2012년부터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경제 전반의 그 활력을 상실케 하고 으로 인한 그런 비관론이 확산되고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이것이 소비를 둔화시킴으로써 수출 침체와 내수 침체가 함께 일어나는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크게 낮아질 거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전히 아직도 4% 한다는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정부기관의 한국은행이나 KDI 조사도 이미 3%로 낮췄고 IMF도 지금 3.1%로 낮췄기 때문에 기재부가 4%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3보다는 조금 낮은 2.8% 내외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출 주도 성장 시대가 끝났다. 그런 이 중요한 이유가 보시면 바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매년 거의 24%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6분의 1 수준인 4% 성장대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세계 무역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이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중국이 세계의 주된 수입 국가에서 중국이 이제는 수입 대체 산업이 성장을 해서 오히려 세계 무역에 초과 공급을 압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구조로 중국의 역할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것도 불가피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에 어느 나라보다도 조기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이걸 빨리 생산 라인을 갖춰서 빠르게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바로 생산 효율성이 강력한 우리의 경쟁력이었는데 중국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고 나서는 이 생산 효율성은 큰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술주도 수출 상품이 지금 세계 수출 시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빨리 투자해서 빨리 만들어낸다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그 엔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제는 수출이 우리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되는 점, 과연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인 일이냐, 또는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냐?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그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3분의 1 정도만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 또는 우리 경제의 변화 이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양상은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과거에 우리 그 위기 전에 우리 수출을 이제 끌어갔던 주력 품목들의 마켓 쉐어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주력 이 수출 상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경쟁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가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만 그조차도 지금 세계 점유율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위기 전에는 24%씩 늘어나던 것이 지금 금년 1분기에 와서는 지금 무려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2%가 줄었는데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중국 수입품의 중간재 투입 비율이 61%가 지금 40% 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중국 수출 산업품에 있어서 수입 대체가 그만큼 그 비중이 커졌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2007년에 해외 생산 비중이 35%에 불과했습니다만 2012년이 82%를 넘어섰고 아마도 제가 보니 현재는 85%를 넘어섰으리라고 봅니다. 이 완성차의 경우도 2007년에는 21%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은 50%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나빠지고 하는 중요한 이유이 바로 이 환율 문제죠. 이 환율 문제를 실효 환율로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걸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베 수상이 이제 집권을 한 것이 12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인 11월 말을 베이스로 했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원화는 12년 11월에 비해 가지고 무려 15%가 절상이 되고 일본은 무려 27%가 절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때 아베노스 시작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은 똑같은 양을 수출해도 얻는 수익이 무려 27%가 N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똑같은 양을 수출하고도 그때보다 15%를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 수출에 수출 기업들의 매출을 줄이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좀 길게 좀 인상해서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98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이 외환위기를 우리가 뭘로 극복했냐면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해서 극복을 했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바로 수출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경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교역제 품목에서는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동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요때 마침 중국의 수입이 급격하게 연 24%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위기 때 쓰러져 있던 중후장대 산업들이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화학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이 중국 특수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강시 산업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났죠. 반면에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비교역제 부문들은 저성장 상태에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과 부분하고 수출되지 않는 비교역제 부문하고 사이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고,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완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이슈고요. 위기 전에는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위기를 끝내고 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교육제 부문조차도 2012년부터 고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지금은 수출 부분이나 내수 부분이나 공이 지금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이 성장해서 대중국 수출이 줄고 세계 주요 품목 시장에 있어서 이 시장들을 초과 공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되고, 그런 결과로 수출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EO 스코어에서 낸 통계를 보시면은요, 2014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30대 그룹사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공이 줄어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통계고, 이 김영국 통계라고 하는 건 코스닥을 포함해서 상장 기업의 통계를 한 건데, 한국은행 통계가 조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2014년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그 기업들의 매출이 줍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그 약간 좀 나빠지는데요. 여기서 더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장 기업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더 예시하지 않았습니다만 3년 이상 이와 같이 영업수익이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장 기업의 17%에 달합니다. 얼마나 기업들의 수익성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 내수의 문제인데요. 내수는 바로 우리 문제가 저생산, 저부가가치,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이런 그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수 시장을 구조개혁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합니다만, 그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산업구조조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취업자의 50%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비가 늘 수가 없고, 그리고 이들이 있는 시장은 바로 매출인 부가가치가 늘 수가 없는 거죠. 수출과 내수가 동반해서 지금 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있다. 수출이 그런 이유는 바로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 이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과거에는 우리 한국 기업은 속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죠. 속도 효율성, 생산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별로 효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이제는 세계 시장이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계 무역은 무엇이 끌고 있느냐? 바로 기술 혁신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는 기술이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팔 물건이 없는 그런 게 되었고요. 이 원화 강세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시적인 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그동안 앵고로 25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풀어주고 한국은 쪼고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화의 강세 기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내수 쪽에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서 그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으로 인한 비관론이 심화되어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그런 영세한 업체들의 과당 경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공이 동반 그런 저성장 요인이 있고, 우리가 늘 정부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해서 마중물 효과가 내서 뭐가 난다. 이건 거의 지금 현재 이런 경제 구조화에서 그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조개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그 경제를 맡고 있는 그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금 다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정책의 기조는 바로 이 부채 주도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달에 LTV DTI를 규제를 완화해서 금년 4월 달까지 가계부채가 약 한 44조 정도가 늘어났고, 이런 주택금융의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그동안 2008년 이후에 침체 국면에 있던 주택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지금 거의 2006년 이래 지금 최대치, 주가도 지금 거의 지금 5월 말까지 하면은 지금 한 10%까지 올랐었고요. 이와 같이 자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산시장 활성화가 이게 이제 내수 활성화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메르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경제팀의 성적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걸 보시면은 취임 직전에 통계하고 금년 4월치하고 통계를 보시면은 바로 그렇죠. 제조업은 마이너스고 서비스업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가지고 내구 소비도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뭐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그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쪽하고 서비스 산업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제조업은 특히 보시면은 수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동월에 비해 가지고 3%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관심은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부 역시 이 자산시장 활성화가 내수 증대로 연결될 것인가. 여러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걸 보시면은 대체로 하반기까지는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소비로 넘어갈 것이냐. 소비 상승으로 넘어가기에는, 그러기에는 지금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힘이 약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GDP 성장률이 올라가든지, 이런 월급이 올라가든지, 이런 소득 성장이 동반하지 않는 한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자산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그런 부의 효과가 소비 확대로 작용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낮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가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동시장의 문제죠. 이걸 보시면 지금 4월 달로 보시면은 취업자가 지금 26개월 만에 지금 최소치가 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99년 이후 최고치. 실제 여기에 취업 포기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실제 이보다 훨씬 더 체감하고 있는 실업자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일자리 부족 문제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한 건 아까 저성장의 문제가 우리 가계에 미치는 최대 성장 문제는 바로 취업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가는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이 7.4%의 기득권을 위주로 해서 그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또는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또는 취업 대기자들은 대기자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내수시장의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저임금,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이런 악순환 구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종업원이 4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가 4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28%를 포함하고 있고요. 월 소득이 100만 원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 근로자의 12.5%입니다. 또 100만 원, 200만 원 사이가 전 근로자의 37%이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우니, 하지만 전 근로자의 50%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정말 우리 한국 경제의 그런 어두운 뒷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저임금이 발생하느냐?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저임금 원인은 바로 영세업체의 난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이죠. 월 매출을 통계청에 조사했다는 숙박업의 경우는 한 달에 평균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100만 원을 매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재료대 내고 임대료 내고 월급 주고 그리고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려줘서 저소득, 저임금층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바로 그러니까 매출이 늘지 않는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데 저임금이 올라가면 또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에 직면할 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자료입니다만 노동시장에서 가장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축은 정규직이고 대기업이고 노조가 있는 회사 이겁니다. 이게 전 근로자의 7.4%고 반면에 가장 어려운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은 중소기업에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입니다. 이걸 보시면 임금 차이가 300은 난다는 겁니다. 다른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노동시장의 양극화고 이런 양극화 구조를 놔두고는 아무리 월급을 올린다 그래봐도 여기에만 가는 거죠.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IMF는 여전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그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IMF가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14년부터 4%로 성장하는 게 IMF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3.3으로 왔죠. 올해는 지금 그 3.1로 지금 낮춰졌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또 이제 다시 해서 어저스트해서 18년은 거의 4% 가까이 갈 거라는 그런 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라가드 IMF 총재가 13년 12월 5일 날 서울대학에 와가지고 그 Securing the Future for Korea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핵심이 그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의 개혁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3.5에서 4% 바로 이 시나리오죠. 이걸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의 조건은 바로 과연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나리오를 결정한 요소는 세계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리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리폼을 하자면 정책 프로세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바꾸는 이런 정책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어야 라가드 총재가 얘기하는 4%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냐?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 구조개혁을 제대로 할 거냐?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정이 보여주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과연 국회가 또 이 제대로 된 효율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해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떠냐? 아마도 최선의 시나리오는 2% 후반대 정도의 성장. 또 우리가 이게 잘못한다 그러면 2% 이하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2% 후반. 이것이 한국 경제의 그런 가장 높은 가능성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IMF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그 계획을 해 간다 그러면 3.5에서 4% 사이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을 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계획을 못 하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2%를 가는 거죠. 또는 이것도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운이 좋다면 어떠냐? 3%에서 약간 미달하는 그런 2.78 그런 궤도를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돼서 정말 일본이 경험했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이런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장기 침체를 경험했던 국가하고 현재 우리나라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출 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침체되고 인더스트리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투자가 부진하고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점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성장에 끼친 영향을 얘기합니다. 즉 경제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고령화의 문제, 환율의 장기 강세 문제, 부채주도 성장의 정책의 공통점을 가요. 다만 여기서는 그렇죠. 일본은 이 부채를 정부
부채를 주도했고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겪었던 75개국의 경험을 분석해본 자료에 따르면 노동과 자본의 그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총요소 생산성이 TFP가 현저히 마이너스로 간다는 겁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소비, 투자, 수출이 현저하게 전환되는 걸 투자는 마이너스로 가고 수출은 현저하게 전환되죠. 소비도 현저하게 줄죠.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소비와 수출이 공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인더스트리별로는 제조업과 여기 보시면은 그 건설업이 마이너스로 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총요소 생산성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위기 전에는 2.3이 지금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스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공무원 구조개혁이 난산 끝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감동하셨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 바로 구조개혁의 시발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이 건실화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첫 번째 단추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8개월간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이거는 표를 잃지 않는 여당도 야당도 공무원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미봉책의 그런 개혁이었고 감동이 없는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은 백날 해도 매일 해도 우리 경제를 다시 구하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장기적인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빅턴을 일으키는 것이 구조개혁의 본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의 양보, 또 그런 타협, 국민의 신뢰와 인내 이런 거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현재 아까 보셨던 그런 우리의 정책 프로세스를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저생산성 이런 그 저부가가치 저임금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는 내수 산업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개혁이 안 되냐? 왜? 절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98년에는 바로 모든 경제정책의 하나하나를 미주알, 고주알을 다 IMF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IMF로부터 경제적 독립성을 찾자. 그런 그 절박감이 있었고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도 인력 구조조정을 합의해 줬던 거죠. 나라 경제를 구하자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감이 없습니다. 왜 냄비 속 개구리가 오래 들어앉지 않냐?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죠. 왜 내가 손해봐야 돼?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보여준 바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들을 누가 설득해야 됩니까? 정치가 설득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표 잃는 것이 무서워서 여당도 야당도 지금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당 야당이 다 프랭카드를 걸고 국민 여러분 잘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했다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계부채 그 문제죠. 이 가계부채가 지금 뭐 급속하게 늘어나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000조를 이제 그 돌파를 했고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 바로 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율보다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적이 없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정부가 돌아서는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가 더 그 괴리가 심각하게 증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개정에서 총 가처분 소득은 54%가 늘었어요. 그런데 대출은 얼마가 나냐? 딱 1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작년 8월에 LTV DTI를 완화해서 금년 4월까지 44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5월 달에는 10조를 돌파했다고 지금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가 명확하게 개인 사업자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6대 은행에서 자영업 대출은 4월 말에 147조인데요. 이것 말고
그냥 그 개인 주택담보대출 또는 기업 소호대출이라고 하는 걸로 받은 거를 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대충 500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다중채무자, 즉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이것이 굉장히 우리 경제가 지금 44를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부실은 대출이 일어나고 항상 2년 뒤부터 일어납니다. 즉, 이 작년 8월부터 지금 급증하기 시작한 이 가계대출이 언제부터 문제를 일으키냐. 내년 9월부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경제가 그동안 다시 그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017년 되면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와 그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령화인데요.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측치, 그 65세 이상 인구가 14년에 14%인데 30년에 24% 된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구 이걸 하신 분이 얘기를 들으면 이 통계보다 2014년 추정치보다가 훨씬 더 가팔라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왜? 이때 전제했던 것보다도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일은요. 저성장과 고령화가 두 개의 궤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둘이 서로가 합쳐져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이죠. 출산율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고령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출산율이 이렇게 줄었냐? 왜? 그건 바로 결혼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결혼 건수가 줄었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영향을 준 요소는 뭐냐? 바로 결혼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전세값이 안정했기 때문이죠. 전세값은 왜 올랐습니까? 바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왜 떨어졌습니까? 바로 저성장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런 행복의 사다리 자체가 저성장과 이 고령화의 그런 그 부정적인 상승작용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일은요. 지금 현재 26세가 나시는 분들은 2030년이 되면 40세가 됩니다. 그때 여전히 미혼으로 있을 확률, 남자는 4분의 1입니다. 여자는 5분의 1입니다. 급격하게 미혼율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출산율이 늘겠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고령화가 가속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저는 우리가 일본보다가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령화 과정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 이미 48%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나라 전체로는 15%인데 14.6%인데 65세 이상에는 48%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늙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령화 문제 중에 더 심각한 문제는 독거노인의 문제다. 2014년 연저도 5가구 중에 1가구가 65세 이상이 가장이 있는 고령 가구입니다. 그 5가구 중에 그 1가구는 3분의 1은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이 독거노인의 비중이 2030년 되면 지금의 거의 배에 이를 것입니다. 이 독거노인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심각한 여러 가지 그런 노인의 질환 문제라든가 이런 이 노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고령화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만은 2000년에는 우리가 10사람이 일해서 65세 이상 1명을 부양했는데 지금은 6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2030년 어떠냐? 2.6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고 2050년 되면 1.5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1대1이죠. 1.5대1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부양 부담으로 인해서 이때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이 주는 만큼 내수가 침체될 것이고 저축의 여력이 주는 만큼 경제 전체로 투자 여력이 주는 거고 바로 이 고령자 1명을 몇 명이 먹여 살리냐 하는 이 비율이 바로 우리 경제가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 전적이 어떻게 약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단적인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요. 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이 소셜 웰페어에 드는 그 코스트가 GDP 몇 퍼센트냐면요. 프랑스의 경우가 35%가 됩니다. 이게 가장 프랑스가 그 높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구 국가들이고 OECD 평균이 21.6이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10.4%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도로 2030년대까지 OECD 지금의 평균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공을 하는 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걸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 가면 이렇게 안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고령층의 복지 문제와 그거를 어떻게 재정이 부담할 거냐? 그 재정 부담은 뭡니까? 그건 경제력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 사이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균형의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그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자.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죠. 야,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 높이는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총체적인 그런 고령층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런 고령층의 복지와 재정 부담과 경제력 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아내는 그런 논의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령층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위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예. 결국은 차세대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설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이거는 현 세대의 고령층이 더 고통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답일까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세대 간의 고통 분담의 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균형점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겪었던 게 아니죠. 일본도 겪었고 독일도 겪고 다 겪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실패했고 독일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90년대 초 일본은 바로 G2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지금 자리를 내놓고 잃어버린 20년의 오명을 썼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은 시크맨 오브 유럽을 그리스를 얘기합니다만 2002년에 시크맨 오브 유럽은 독일입니다. 그 독일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금융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유럽의 패자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놀라운 국가 개혁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로 말하면 마중물 효과. 계속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은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구조개혁을 표고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한 개씩 합니다. 고이즈미 수상이 4년 5개월을 집권을 했는데 가장 오래 장기 집권을 했는데요. 그분조차도 고이즈미가 이루어낸 개혁은 우정개혁입니다. 이 95년 이후 지금까지 고이즈미 수상과 2차 아베 내각을 제외하면 재임 기간이 14개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개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독일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대폭적으로 연금, 의료보험, 노동, 교육에 있어서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거국적인 고통 분담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로 히로도 수상은 정권을 잃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인수한 메르켈이 반대당인 히로도의 정책을 승계해서 지금까지 그 일관되게 끌어옴으로써 바로 유럽의 병자를 유럽의 패자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뭐냐? 90년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가구당 소득을 보면은 20년 전보다도 소득이 적습니다. 명목 소득이 적습니다. 이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왜 일어나? 기본적으로는 버블 때문에 일어났죠. 앵고 버블 때문에 일어났고 이 앵고 버블을 잘못 대응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실기하고 부적절한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중요한 이유가 무능한 정치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화, 내수 부진,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아마도 3, 4, 5, 6은 우리도 거의 아마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시면은요, 이걸 가질 때 제가 반드시 이 자료가 필요할 날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가졌던 자료입니다. 독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크맨 유럽이고, 여기 뭐 있습니까? 언서튼 자이언트. 미래가 불확실한 거인. 그러던 독일이 시로더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년 7월 6일 날 아젠다 2020을 내건 10년을 기념해가지고 이걸 실었습니다. The man who rescued the German economy. 독일 경제를 구한 사나이. 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이 불과 한 달여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정경인 초청을 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부가 주도해라. 무슨 사회적 합의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충고가 그거였습니다.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라. 개혁을 위해서 정치든 초당적 입장을 보인다. 정권을 잃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아주 저는 뼈아픈 그런 그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간다면 저는 앞에 보였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한국 경제는 선진국 함정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그 복지, 재정, 경제력 간의 지속 가능한 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저성장 고령화에 비관론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대안이 답이 없는데요.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일본의 경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하기에는 실탄이 부족합니다. 구조개혁을 하기에는 표를 잃는 것이 무섭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구조개혁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정권 교체를 하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국력은 소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목전에 지금 안고 있는 지금 그 폭탄의 심지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게 뭡니까?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의 문제죠.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글로벌라이즈를 가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생산의 비중을 해외로 옮겨갈 것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창출할 수 있는 생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산업. 전 세상 저부가 같이 산업이 남겠죠. 어떻게 이런 구조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미래의 복지 부담과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만큼 그래도 폭넓은 생산력이 없습니다. 섬유 제품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후장대 이르기까지 한국만큼 생산력의 폭과 깊이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과거 중국어 등장으로 인해서 이것의 강점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는 이 강점이 있고 그래도 한국 경제는 재정이 건실합니다. 이 강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바로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와 같은 정치와 이런 그런 그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과연 이 강점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관론이 퍼져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 무엇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강점을 살려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가 구조 개편기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지금 인도가 바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지금 바로 세계 경제 구조 개편기에 약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이 강점을 살려서 한국 경제를 다시 낙관적인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잃어버린 이 심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대로 가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갈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개혁을 하자니 표가 무섭고 경제 활성화를 하자니 실탄이 없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정부는 하는 척하면서 허송세월하면서 그러니까 금방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주목하기가 바로 이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12% 14로 가는데 일본은 2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보다 더 빨리 올 겁니다. 16년 정도만 갈 겁니다.
정도면 이거 갈 겁니다. 그만큼 첫째 우리는 고령화 일본보다 가파르다는 점. 두 번째, 일본은 그래도 부를 쌓아놓고 고령화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도 상대적 빈곤 인구가 노령층이 50%에 달할 만큼 심각합니다. 일본도 지금 그 절대 빈곤 인구가 10%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죠. 우리는 훨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에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은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렇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출구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이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습니다. 또 일본은 그 사회 안전망의 중심이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은퇴를 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퇴 절벽입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 KDI가 최근에 아주 좋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경제 역동성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201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 성장은 3%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MF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 잠재 성장률 3% 내외라고 했는데요. LG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15년, 19년 사이 성장률 2.5%라고 잡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대는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꿈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뭘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44개월을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내려온 만큼은 더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부는 이걸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절박합니다. IMF 때와 같은 그런 외부로부터 강압이 없는 것이지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적인 총력 체제를 해서 이거를 다시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마중물을 뭐 해가지고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 그 7월에 그 최 부총리께서 들어와서 45조를 포획했다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제대로 작용했다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제조업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당초에 얘기했던 것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또 지금 또 하더라도 같은 걸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수요 진작 즉 그런 그 소비 부채 주도에 의한 수요 진작 가지고는 한국 경제를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나? 빅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2030년에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2030년에 1% 성장률에 빠진 한국 경제에 빠졌다는 2030년에서 우리가 과연 돌이켜서 2015년을 본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현재 모습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그런 그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그 국가 총력적으로 이 그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합의하고 함께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